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공동정부 실현의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된 내각 명단에도 안철수계는 보이지 않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은 아예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 후보시죠? 네. 그런데 이제 전 최고위원이 제가 입에 붙어서 그냥 최고로 부르겠습니다. 대구 얘기하기 전에 어제 인사 보고 많은 국민들이 좀 놀랐어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 후보자. 혹시 워낙 촉이 좋으신 분이니까 좀 예상하셨습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습니다. 와.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 검사장을 아마 검찰총장을 시키지 않을까 예. 그런 정도 생각은 했었는데 아예 법무장관을 시키는 것은 조금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 예상 밖이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수는 어떤 수라고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그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고 또 이어서 검찰총장을 시킨 것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파격적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도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검찰총장으로 만약에 임명을 하면 정치적 고려가 약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법무장관은 어차피 정치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검찰을 옥죄고 검찰 수사권을 망가뜨리고 또 검찰의 질서를 좀 혼란시키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과 좀 뜻이 맞는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해서 수사 자체를 그 정당성을 상실하도록 만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 검찰 조직이 제가 보기에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검찰 조직을 일소하고 제대로 한번 재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 법무장관이 되어서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대체적으로 매체들이 쓴 사설이나 이렇게 칼럼을 보면 협치를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더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협치에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법무장관을 임명한 것인데 그것도 현직 검사를 법무장관을 임명한 것인데 그것이 뭐 협치와 그렇게 관계가 있나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은 실제로 수사를 아주 잘하는 분이죠. 물론 그분이 저를 수사해서 징역 5년이나 구형하고 재판에 넘겨서 무죄 받은 것을 보면 뭐 좀 법률 지식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아, 제가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사실 굉장히 그 심신이 망가졌는데 그때 한동훈 검사였습니까? 그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한동훈 검사고 그때 윤석열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악연이 있는데도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시네요. 이제 검사가 그 수사를 한 것은 자신의 직분을 수행한 것이고 그때 당시는 사실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된 측면도 없지 않거든요. 그 과정에 제가 이제 박근혜 정권의 정무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그 죄로 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한동훈 검사로부터 좀 뭐 면목이 없다, 늘 죄송하다 그런 얘기 좀 들은 거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분하고 전혀 뭐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거나 또는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번 내각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안철수계가 한 명도 안 보이면서 오늘 지금 안철수 위원장 많이 속이 상했는지 출근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공동정부 가능할까요? 내각에 한 명도 안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안철수 그 대표께서
그 앞으로 정치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정하시면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공동 정부 내지는 그 안철수와의 그 공동 그 정치 또는 뭐 합당 여러 가지 앞으로 그 정치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대표께서 내각에 들어가시려고 하셨는지 또는 안철수 대표께서 누구를 추천했고 그 사람이 충분히 그 장관이나 강요 또는 청와대 수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던 분이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쯤 그 검토해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안철수계의 사람이 강요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공동정부의 역할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정부에 그 등용된 강요들이 발표되면 항상 지역 예. 또는 뭐 성별, 학력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그 비교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것을 적재적소의 원칙에 의해서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를 발탁하기보다는 그냥 뭐 지역 안배라든지 또는 다른 방식의 뭐 남녀 구성비를 맞추고 이런 것으로 골몰을 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아예 최고의 인재를 모시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께서 추천한 분이 과연 최고의 인재였는지 또는 그냥 구색 맞추기의 인사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해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강요에 등용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 공동정부가 좌초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후보 단일화 내지 안철수 후보께서 사실상 사퇴하는 과정에 안철수 후보께서 앞으로 정치적인 역정을 어떻게 또 이끌고 갈지 정치 일정 내지 정치 행보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 최대한 도와드리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간 이야기로 알고 있거든요. 내각에 한 명도 안 들어갔어도 공동 정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역할을 할 기회는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고 5년이 남아 있으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아직 뭐 인사가 모두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를 이제 구성하는 초기 단계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뭐 장관 내지 청와대 그 비서실 이런 인사뿐만이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그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정부를 구성하는? 지금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지금 아직까지 인사가 되지 않은 예. 지금 국무위원급 인사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안철수 대표와 역할을 그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에 빠졌다고 공동 정부가 무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대구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대구에서 계속 생활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때문에 올라오신 거고. 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저 후보가 3명으로 압축이 되니까 대구 시민들도 진짜 대구를 잘 이끌어갈 자기 대구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뜻을 함께하고 호흡을 같이 맞춰서 이 대구의 경제를 살리고 또 대구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가 예.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좀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김채국께서는 지역구가 상주였잖아요. 상주 군의의성 청송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세 분인데 홍준표, 김재원, 유영아 이 세 후보인데 세 분 다 대구하고 직접적인 연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제일 연고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 집이 그 경북 의성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몽땅 대구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대구에서 평리중학교와 시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이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그 진학을 해서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발령받은 곳이 대구 북구 상격동에 있는 경북도청 기획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4년간 근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3년 몇 개월 4년 가량 근무를 했는데 당시에 그 대구시는 이제 경북도 산하의 대구시에서 대구 직할시가 되어서 분리된 후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북도에서 뭐 기획실에서 지역 그 개발 프로젝트 같은 걸 하면 반드시 대구가 거의 비슷하게 고려 대상이었고 예. 대구의 공무원들과 늘 교류를 하던 이 일이었고 또 소재지가 대구에 있다 보니까 대구 시민으로서 그 많은 일을 경험을 했죠. 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사실은 인연이 제일 큰 거죠.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봤을 때. 홍준표 후보는 대구에서 고등학교 안 나왔나요?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분이 이제 고향이 경남이고 아, 그리고 이제 정치활동 서울에서 하시고 예. 그다음에 경남지사를 거치셔서 대구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들어오셨죠. 그분도 네. 유영아 후보는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 몇 학년을 대구에서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연고가 갔다가. 조금씩 다 있기는 있군요. 근데 이제 대구 시내에 있는 분들은 사실 대구와 경북은 별로 그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 예. 왜냐하면 대구 시민의 많은 분들이 경북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 예. 이게 경남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이질감이 조금 좀 있고 다른 지역으로. 네, 또 그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분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예, 이질감이 생기고 그럴 수 그런 있죠. 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홍준표 후보, 김재원 최고 이렇게 두 분이서 강하게 좀 붙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후광을 얻고 뛰어들면서 이제 3파전 구도가 됐어요.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 메시지 보낸 게 좀 바람이 붑니까?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대구 시민들이 유영하 변호사 개인을 보고 지금 뭐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분은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봐요. 이제 그 뒤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분이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유영하 변호사님은 대구에서 뭐 특별한 활동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구 시민들이 그 잘 알지 못하는 분이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좀 애정이라고 표현할까 또는 예. 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구 시민들의 애정이 그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정무수석 하셨잖아요. 네. 그야말로 최측근이었는데 혹시 찾아가서 인사드렸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그 삼성의료원에서 입원해 계실 때 그때는 이미 이제 달성군 사저로 이제 그 이주를 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곧 퇴원을 한다 할 무렵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제 달성으로 가시면 그 약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곧바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청와대에서 보좌한 분들이 그래도 가장 가깝게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직 비서실장 그리고 뭐 수석 비서관 들 중에서 형편이 되는 분들 예컨대 뭐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뭐 그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또 대통령께서 그래도 좀 보고 싶어 할 만한 사람들을 추려서 예. 같이 이제 인사를 가자. 그렇게 하고는 김기춘 실장께서 직접 아마 유영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는데 연락이 안 와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전혀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 그랬군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은 내가 뭐 지금 마음이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랬다 그런 걸까요?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가 김재원 최고위원 괜히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면 도움이 안 될까 봐 막은 걸까요? 근데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아직 뭐 때가 아니다라고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그런 통보 자체를 그 왜 아직 그 만나 뵙지 못하고 있는지를 예.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추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모 이제 또 과거 친박계로 불리던 모 의원은 집 앞에까지 가서 대통령께 한번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예. 거기를 지키는 뭐 우리 공화당 당원들한테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대구 여론조사 있는데 한번 잠깐 봐볼까요? 예.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한 건데 10일부터 11일까지 그러니까 한 사흘 전 거네요. 홍준표 후보가 34.7, 김재원 후보가 19.8, 유영아 후보가 17.9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경선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원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5대5 아닙니까? 네. 거기에 지금 홍준표 의원은 감점을 받게 돼 있죠. 자기가 얻은 득표의 10%니까 실제 뭐 감점의 그 크기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2등으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혹시 홍준표 후보를 꺾기 위해서 김재원 후보가 유영아 후보한테 우리 단일화하자라고 해서 할 가능성은 없을까 궁금해하는데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지금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구시장으로 출마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대구는 사실 뭐 예산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그 현안 사업이 굉장히 벽에 부딪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협조를 잘 받아서 함께 가야 되는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가야 하고 그래야 이제 현안 문제도 해결되고 대구 발전도 이룰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예. 윤석열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서 대구를 잘 이끌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대구시장이 이 목표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영아 변호사께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출마를 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목표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단일화라고 할 때는 어떤 협상을 통해서 룰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누구든지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유영아 변호사님은 출마를 포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혹시 또 후보로 딱 확정이 되면 또 한번 나와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만나봤습니다. 이슈로 넘어가죠. 두 분 들어오시라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오늘 인선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정황근 전 농진청장입니다.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농림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세 번째 내각 발표했습니다. 장관 2명. 이로써 이제 장관 18명 모두 내각 인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안철수에게는 없었습니다. 공동정부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까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은 아예 인수위원회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2명을 발표했는데 기자들 질문은 온통 안철수 인수위원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였습니다. 한번 그 질문 답변을 들어보실까요? 두 차례 걸친 인선 결과 놓고 이제 아까 다 언급하셨듯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이제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약간 강하게 반발하는 듯한 그 모양새를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저는 뭐 그 정도 하고 내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여기 두 분에 대한 인선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안철수 위원장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또 제가 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뭐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제가 대했을 때 느낌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무슨 글쎄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박정하 대변인.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은 안철수 위원장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가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죠? 뭐 섞여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철수 위원장하고 뭐 공동정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비춰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겉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저희가 지금 뭐 내부적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사이에 어떤 일들이 오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예단하기 좀 이른 단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기찬 위원장께서는 기자들이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는 이해가 가시죠? 네,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위원장이 당선인에게 추천을 했지만 그 추천 인사에 대한 그 반영의 요구의 정도가 강하지 않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꼭 돼야 합니다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공동정부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이해하는 거하고 안철수 위원장과 당선인 사이에 있었던 얘기하고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공동정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래 공동정부 하면 얼른 생각하기에 이렇게 내각을 구성할 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그런 인사들도 함께 해서 내각을 운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공동정부 물어봤는데 공동정부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위원장님 그 내각 인사가 좀 배제되면서 공동정부 좀 구성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런 다음 일정 있어요. 짧게만 한 말씀만. 오늘 오전에 어떻게 인사는 공동정부라는 거는 함께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이지 뭐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김영준, 윤석열 당선인 얘기는 꼭 이렇게 뭐 누구 사람이 아니고 그 정신 아래 같이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공동정부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윤석열 당선자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뭐 일부러 뭐 성비를 맞추고 지역을 맞추고 그런 것보다는 누가 더 전문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다만 양쪽 다 후보를 추천하되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맡기겠다 그러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연합정부든 공동정부든 간에 사실은 안배를 해주는 게 저는 맞죠.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아무리 그런 뜻의 이해는 할 수 있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한두 자리 정도는 뭐 본인이 원했던 자리는 아니더라도 안배를 해주는 어떤 공동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의지나 의사표현 정도는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측면인데 계속적으로 그러면 뭐 10대 빵, 100대 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방금 앞서서
토론자들이 말했습니다마는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낸 안을 끝까지 관철시킬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 지금 윤 당선자의 표정 속에서 읽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연 이 공동정부를 운영하는 논의, 즉 그 후보 단일화 논의의 시점이나 예. 후보 단일화의 효력 자체가 이미 인수위 구성으로서 이미 그 효력이 끝났다. 예.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냐 이런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뭐 안철수 위원장 입장도 그렇게 더 주장을 세게 하기도 어려운 예.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미 인수위원 8명을 안철수계 사람으로 채운 것, 그걸로 이미 충분한 값을 치른 게 아니냐. 그러면서 6일간 예치금 놓고 이자가 얼마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도 그런 했다고 거죠. 해요. 예, 예. 그래서 네. 생각만큼 효과도 없었는데 인수위원장까지 맡았으면서 이런 논의도 있기 때문에 예. 또 단순히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당 과정에도 약간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욱 교수, 네. 6일 이자, 인수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윤 당선인 주변 분들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얘기도 이렇게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왜 종이를 정확히 적고 서로 나누지 않았는지가 좀 고민스러운 거예요.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면 공동정부라고 하는 약속들을 지키냐 못 지키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과 선거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정치에 있어서 서로 간에 약속한 상황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그분하고 어떤 정치를 같이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보다 논의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발표했을 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왜 안철수계가 한 명도 없지? 다 아는 내용 아니었어요? 두 번째도 언론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소위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명자들보다 더 늦게 알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예. 얘기한다면 이거 사전에 협의할 생각이 있었던 거야? 제가 볼 때는 추천만 받았다라고 얘기 들으면 제가 볼 때 안철수계나 또 안철수에 있는 국민의당이나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신의를 이루는 정치를 하게 되면 전 그때부터 제가 정치는 작동 안 한다고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윤 당선인께서 정확히 설명하셔야 돼요. 저렇게 두루뭉실 설명하시는 거로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근데 기자들 집요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또 공동정부 질문을 하더군요. 들어보실까요? 위원장 측 인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향후 그 공동정부 구성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로부터 전부 추천을 다 받았고 뭐 어느 특정 그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받은 분들과 또 우리나라의 인재 풀에서 저희가 잘 찾아서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관 후보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안 위원장과 어제 오전에 독대하시면서 인선 관련해서 사전에 논의가 있고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안 위원장께 오늘 뭐 만나거나 좀 연락을 하실 의향이 추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제가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무슨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최강철 의원. 윤석열 당선인은 계속해서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까요? 저는 안철수 위원장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했던 분들한테 안철수 위원장의 협상 스타일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안철수 위원장은 주로 듣는 쪽이다. 그리고 절대 먼저 발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주 확답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러한 안철수 위원장의 협상 스타일을 조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미리 듣고 들어가셨다면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조금 덜 발생하지 않았을까.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여태까지 안철수 위원장 만나본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위원장의 협상 태도로 매우 모호하고 매우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예단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항상 통보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간곡한 설명
그리고 응답을 좀 이끌어내려는 그러한 기교가 좀 필요하다. 예. 이것을 제가 들었는데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조금 솔직한 스타일이지 예. 않습니까? 좀 직진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추천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설명을 마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것이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설명이 아니라 통보로 들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약간의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발생했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이 만나서 다시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의 대화 스타일은 이런 것이구나.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오늘 배웠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통 방식에 좀 차이가 있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글쎄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이제 출근을 안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좀 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떤 마음이었을지 좀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가장 중요한 인사 기준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또 도덕성이 있고 그리고 또 개혁 의지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룰 만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인상 발표. 몸으로 마시지 마시고. 네네네. 하실게요. 네네네. 다음부터 일정이 있어요. 네네네. 수고하십시오. 만나서 무슨 얘기하셨는지 네, 수고하십시오. 예, 저렇게 어제 2차 발표 후에 기자들에게 답변하지 않고 퇴근을 했고 저녁에 윤석열 당선인과 도시락 만찬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오늘은 아예 일정을 취소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별일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박정하 대변인. 네. 오늘 안 나온 걸로 봐서는 뭔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니라고는 양쪽에서 예.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인사에 관한 불만이 좀 노출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예. 생각이고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저녁 그다음에 오늘 일정까지 취소한 건 당연히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최경철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양측이 좀 잠깐 좀 쉬어가는 시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선인 측도 너무 뭐 전문성 그다음에 비교 우위 말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를 운영한다는 그 초심을 한번 되돌려 보면서 한번 쉬어가고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도 사실은 인사검증이라는 게 제가 그전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인사검증하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데 예. 너무 내 사람들만 좋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도 좀 죽이면서 예. 서로 간에 양쪽이 좀 쉬어가는 타임 그래서 국민들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또 두 분이 만난다면 또 어떤 뭐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김종욱 교수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설사 매우 실망이 크고 속이 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매우 딱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철수를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많은 국민들한테 안철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거야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또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다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했습니다만 이태규 인수위원 같은 경우는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만이 있었거나 아니면 안철수 위원장의 불만을 대신해서 뭐 드러냈거나 이런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당장 배현진 대변인이 뭔 얘기했냐면 아주 농축되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간에 하루 이상을 갖다가 빼먹은 상황이 된 거예요, 위원장이요. 전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은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거취를 심각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더 갔을 때 나올 게 없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이 길을 계속 가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소위 합당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할당을 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야 되거든요. 예. 합당까지 한 다음에 안 하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합당으로 가기 직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에 대한 본인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거치의 고민이거나 또 하나는 정확하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겠죠. 내가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 있으니 당신들이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무엇인가를 가져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전자라면 제가 볼 때 상황은 좀 심각해지겠죠. 자, 일단 오늘 인수위원회 출근을 안 했는데 내일도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합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합당도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갔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급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2차 인선 발표 이후에 안철수 측이 포함되지 않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네. 뭐 저는 이 섬에 있어가지고 통이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섬에서 지방선거 공천 준비하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합당에 대한 것들은 실무자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난 오늘 무슨 일이죠? 월요일부로 사실 합당에 대한 이견은 거의 다 조율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정치적 상황들은 저희는 잘 파악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당 쪽에 최종 결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위원장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섬이라고 말한 건 예의도 같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합당은 진전이 더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뭐 합당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당 관계자분들의 의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사가 꼭 같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미 어떤 목적 삼아서 다음 대선을 목적 삼아서 본인의 정치적인 행로, 경로는 결정했다고 보고요. 국내힘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분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면 국내힘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분 싸움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은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 이선부터 뛰겠다. 이런 아마 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국민의 당 관계자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정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이태규 의원도 아마 저는 포함된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런 내부 조율 문제 때문에 지금 출근을 안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 합당의 문제는 큰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당직자 전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이제 고용승계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사실상 명퇴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자산 갖고 이렇게 정리하겠다라는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럼 합당의 걸림돌이 하나 빠지는 겁니까? 뭐 그런 셈이라고 보여지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국민의당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당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생각한 이유. 자, 내일 상황이 더 주목이 되는데요. 내일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한동훈만 보였다. 어제 내각 발표 관련 오늘 아침 한 신문 제목입니다. 국민들도 깜짝 놀랐지만 인수위도 사전에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야당도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알았을까요? 한번 들어보죠. 이미 당선인 입에서는 벌써 인수위가 꾸려지고 장관 인선이 시작되는 쯤에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전해드렸고요. 그 이유는 하도 한동훈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무슨 정치 보복이니 뭐 정치 탄압이니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오히려 검찰 수사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또 민주당에서도 서울검사장이나 검찰총장 등 직접 수사하는 부서의 장으로 보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등을 해서 사실 칼을 빼앗고 펜을 준 거죠. 칼을 빼앗고 펜을 준 거다. 그 내용 조금 이따가 짚어보기로 하고. 그런데 인수의 유상범 위원은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 소식. 유 인수위원님은 예상하셨어요? 아셨어요? 뭐 저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서 나온 대로 윤석열 당선이 취임한 후에 중앙지검장으로 중용할 것이냐 아니냐 정도는 생각을 했지. 일단 뭐 법무부 장관까지는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법무부 장관직만큼은 당선인이 홀로 결정하셨다는 게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홀로 결정하셨는지를 제가 뭐 다 살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랑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직전까지 측근들도 몰랐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인수위원들도 몰랐다? 예, 발표 직전까지는 저희도 몰랐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은 혹시 알았어요? 아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통 이제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고 아니면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검증을 하다 보면 여러 단계의 검증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서류도 띄어야 되고 어딘가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인수위 통일동 쪽 출입하는 기자들하고도 저녁 먹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이 말씀하셨던 당선인이 처음부터 찍었다. 이게 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너무 굉장히 보안을 지키면서 비밀리에 진행이 됐던 것 아닌가. 그래서 모두 깜짝 놀랐고요. 사실은 뭐 당선인께서는 파격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스스로도 이건 파격이다 느껴질 정도로 파격적인 인사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왜 윤기찬 부위원장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파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겠죠. 예. 근데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격이라기보다는 사실 예상 밖이었다 이런 약간 이제 개념이 다른데 파격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했잖아요. 검찰총장으로 중앙지검장으로 당선인을 임명할 때 저희가 파격이라고 그랬고 지금 박범계 장관의 경우에도 사실은 파격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수가 검찰총장보다는 세기수가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파격이라고 본다면 같은 개념이라서 이건 이미 경험했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아마 말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격을 깬 것은 아니고 약간 뭐 의회에서 예상 밖이죠. 예상 밖이다. 그런 뜻에서 파격 인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놀라셨죠? 저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뭐 지명자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뭐 다들 예상을 못했다라고 하고 다만 이제 이게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재량권 범위 내이냐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왜 안 되냐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안 되는 이유를 적시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한 인사냐라는 것은 사실 답하기 어렵습니다. 뭐 정치적 공방의 대상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서 이것이 적절하냐 여부를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그걸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반박 형식으로 인사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김명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 측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일단 당선인이 후보자를 지명을 했으면 청문회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아니면 뭐 반대하고 그래야지 재보지도 않고 무조건 왜 한동훈이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한동훈 임명한 것은 이건 정말 저런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어느 게 맞을까요? 뭐 두 가지 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아무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금을 뺏고 펜을 줬다 하더라도 계속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나 검찰총장으로 있으나 어쨌든 어떤 액션을 장관이 취하면 이건 대통령 뜻일 것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인사를 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민주당으로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예컨대 상설특검 또 한국형 FBI 전부 다 법무부 장관 산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그러니까 당선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검찰총장을 생각해 봤는데 똑같은 생각으로 검찰총장을 하면 다 대통령 지시로 순복이 검찰이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과 분리되어 있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다른 영역의 말하자면 법무행정을 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의 검찰총장과 동급인 법무부 장관을 시키는 게 왜 안 되느냐. 그런 인식의 이 연결 고민의 어떤 진화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안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후보 시절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항일투사처럼 이래왔다라는 측면에서 이미 발탁은 한다. 근데 처음부터 법무부 장관은 저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공론이 될 것으로 봐서 나로서는 한 발 물러나서 더 훨씬 중립적인 법무부 장관을 시켰는데 민주당 입장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특검에 관여할 수 있고 새로운 구성될 수 있는 기구의 장악력이 더 크기 때문에 반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종욱 교수,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 반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에 임명하기로 한 것은 그야말로 이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선전포고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그 민정수석 기능을 법무부가 하도록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일을 함께 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로 엄청난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 2번 놀란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저서에 의하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될 때 서울지검장을 한동훈 지금 비명자를 시켰다라고 얘기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검찰총장하고 최측근을 갖다가 서울지검장이 앉히느냐라고 논란이 많아서 그건 안 된다고 이제 드랍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는 건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설명이 되게 궁색했는데요. 영어를 잘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무행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사실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실제적인 의도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을 그러니까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고 민정수석이 없는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할 것이고 그다음 민정수석이 뭘 하겠습니까? 인사검증하는 거겠죠. 기강 세우는 거겠죠. 이런 역할도 하죠. 거기다가 또 한쪽에서 뭘 얘기하느냐? 검찰권 강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검찰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들을 대부분 다 따르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당선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 이 삼위일체 조직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검사 출신이 최측근 요직에서 민정과 사정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예. 라고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동훈 그 지명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랑 엄청나게 악연이잖아요. 저 악연인 분을 앉혀놓는다고 얘기하는 건 뭐 싸우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왜 저렇게까지 과도한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혔을까? 이 의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선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민주당은 판단하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좋다 그렇게 나오신다면 제가 볼 땐 칼 대신 펜을 준 게 아니라요. 칼과 펜과 총을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맞설 수밖에 없죠. 뭐.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지명을 한 시점이 마침 그 전날 민주당이 검수완박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한 다음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무슨 수싸움이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검수완박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그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민주당 단단히 벼르겠죠. 국회에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죠. 민주당은 당장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철회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청문회를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실까요? 한동훈 검사장이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의 우병우가 되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자행할 게 너무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이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입니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는 국민의 최대 상상치를 초월하는 가장 나쁜 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망국 인사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라고 해야죠 이제. 지난 5년 동안 검찰의 부침사 혹은 윤석열의 궤적과 거의 뭐 일치한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예. 거기다가 현직 검사로서는 참 보기 드물게 뭐 추미애, 박범계 등 직속 상관과 거친 입담을 뭐 서스럼없이 주고받았던 정치인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아, 예. 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런 사람을 드린 거죠. 뭐
어쩔래? 뭐 한번 해볼래? 뭐 이런 느낌까지. 최경철 의원, 민주당 단단히 벼르겠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매우 특징적인 좀 사람이죠. 그 검사이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엘리트적인 모습도 보이면서 굉장히 검사로서 공격적인 그런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MB 정부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 전문성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MB 정부도 굉장히 전문성을 강조했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MB는 초대 법무부 장관 누구를 시켰느냐? 김경한 고검장 출신의 검사를 시켰습니다. 김경한 장관은 지장이지만 덕장으로서의 이미지도 굉장히 갖고 있었습니다. MB 정부도 그때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야당과 굉장히 대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대로 정부 조직 개편을 못했고 결국 갈등 속에서 정권을 출범시켰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쓸데없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비판도 있었고, 그래서 정부 출범 초기부터 힘이 많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 한동훈 검사장은 지장은 맞겠지만 덕장의 면모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쓸데없는 총알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뭐 이 정도로 맞을 것은 아닌데, 저는 조금 덕장의 면모도 있는 분을 추천했다면, 지명했다면 조금 민주당의 무장을 좀 더 완화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민주당이 너무 중무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총을 너무 많이 쏘고 있다. 그래서 이 청문회 정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지금 지방선거도 대비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정부도 출범시켜야 하는데 여러 가지 짐을 한쪽 어깨뿐만 아니라 다른 어깨에도 짊어지게 돼서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회심의 카드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 변호사신데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뭐 별명이 조선 제일검이라고? 그 봐주지 않고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와서 어떤 변론을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검찰 선배 법조인이 와서 얘기를 해도 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어쨌든 수사를 굉장히 잘하고 기획도 잘하고 상당히 뛰어난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대통령의 측근이 뭐 이런 사정 기능을 가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불공평하게 행사했을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이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라고 평가받는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탓하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악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것은 수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악연이 형성이 된 거예요. 없는 죄를 한 게 아니고 다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심지어는 전 정부 국정농단 사건 때 수사도 되게 다 유죄를 이끌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뭐 억울하다 이런 정서적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검사 본연의 업무 차원에서 보면 그 악연을 쌓은 것이 결코 비판을 받을 때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좀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러 가지로 좀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이재호 고문은 좀 다른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명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지명자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조선 제일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그런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 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했던 것,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오버 아닙니까? 무리한 인사고 또 적절하지도 않고 근데 집권 초에 첫 내각에 법무부 장관을 자기 사람을 갖다 앉힌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을. 그러면 법무부, 검찰, 사법체계를 대통령 자기 휘하에 두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저 윤당선인이 주장이 통합과 소통과 협치 아닙니까?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을 앉혀갖고 민주당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통합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나도 같은 편이긴 하지만은 같은 편이 볼 때도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밖에 더 돼요. 김영주 의원의 평가까지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적으로는 검찰총장을 시켜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을 시켜도 그렇고 어떤 그 실제적으로 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뭐 대장금 문제도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어떤 이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이재원 말씀처럼 정권 초기에 좀 무리한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 예컨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행에 있어서 누구도 그 당선인에 대하여 좀 다시 재고해 보시죠라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였나 이제 그런 것이 앞으로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또 이 검수완박 문제를 놓고 충돌이 있었는데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헌법 12조의 검사, 영장 청구를 하는 주체로서의 검사는 수사 당사자인 검사가 아니고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검사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에 갑자기 지금 4월에 들어서 검수 완박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좀 진행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 결국 이것을 이제 뒤엎으려고 이렇게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국회 법사위 장면 잠깐 봤습니다. 자,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또 한 명의 후보자가 있지요. 바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전 경북대 병원장인데 윤석열 당선인의 오랜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빠 찬스 관련입니다. 경북대 병원의 부원장 그리고 원장을 지냈는데 그 시기에 자녀들이 경북대 병원 그러니까 의대로 편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기술서에 보면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 20차례 70시간 봉사 이런 게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느낌이 들지요. 자,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북대 병원장 시절에 그 자녀들이 편입할 때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 규정에 경북 지역에 재학 중인 사람만 그러니까 대구 경북 소재 고교 또는 대학 출신자만 이 특별 전형에 해당이 되도록 규정을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대 전자공학부를 졸업한 정 후보자의 아들이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는데 혹시 병원장 시절에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친 게 아니냐. 민주당은 그 부분을 지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럼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호영 후보자가 매일신문에 쓴 칼럼에 보면 암치료 특효약은 결혼이다. 이런 글도 하나 쓴 게 있고 여성 환자는 3m 떨어져서 청진기 진료해야 된다. 손목에 실을 매서 해야 된다. 이렇게 그 개정된 아동청소년법을 조롱하는 그런 글을 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아마 많이 좀 문제를 삼을 것 같은데요. 또 디지털 사진과 관련해서 칼럼을 쓴 게 있는데 몇 년째 병원 직원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제출한 사진과 실제 인물이 판이하게 다르더라.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심하다. 이렇게 이제 이른바 뽀샵과 관련해서 좀 지적을 한 그런 글도 썼는데 자, 이런 글들도 지금 후보자가 되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정호영 후보자 일단 그 칼럼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께 들어보실까요? 외과 의사로서 한 10년 전에 지역 일간지에 기고했던 글인데 의료 문제에 있어서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가장 핫 이슈들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성격의 글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만일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책적인 면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혼과 출산은 애국이고 암 치료의 특효약이다. 여성 환자 진료 3m 청진 기록. 손목에 실을 메어서 진맥해야. 여성의 포샵이 심해서 도저히 기억할 수 없어. 불임과 성기능 저하는 노트북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저출생 문제를 다뤄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여성에 대한 비아냥을 넘어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인식에 아연 실색할 지경입니다. 내각은 지인을 모으는 학교 동아리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정호영 후보자 지명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종 교수 일단 지금 자녀 특혜 입학 의혹 그리고 이제 칼럼의 성인지 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동안 많이 안 알려져 있는 후보자였기 때문에 누군가라고 이제 들여다보는 중에 윤석열 당선인과 뭐 40년 지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민주당이 좀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분에 대해서 윤 당선인은 좀 제가 볼 때는 결단을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 인사의 기준이 뭐야? 능력의 기준이 뭐야? 여기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40년 동안 봐왔던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40년 동안 봐왔던 분에게 저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럼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라고 하는 문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말씀하신 것처럼 또 거기다가 제2의 조국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의혹입니다만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 그렇다면 검찰에서 과거 같으면 메모드급 수사팀을 꾸려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의혹입니다만. 전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 문제가 됐던 젠더 갈등 문제가 있었잖아요. 윤 당선인 같은 경우가. 근데 저분 같은 경우 계속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하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저 한 분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렇다면 저분을 계속 유지하고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진행을 했을 때 윤 당선인이 꾸린 일기 내각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꼭 그렇게 해설하는 측면이 아니라 저 내부에서라도 얘기를 해서 정호영 후보자가 아무리 40년간 직위라고 하더라도 전체 인사판 자체를 갖다가 예를 들면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정하 대변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다소 좀 부적절한 발언이나 컬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명자가 사과한 것처럼 좀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김성주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지명자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너무 예단해서 앞서가는 것도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과거 발언이나 컬럼 등에 대해서는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좀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 벌써 뭐 지명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만둬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아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 건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청문회 과정 이전이라도 아니면 청문회 과정이라도 지명자가 분명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윤기찬 위원장 이건 이제 정말 사실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나오면은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 일단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 부원장에 있을 때 딸이 병원장직에 있을 때 아들이 연이어서 경북대 의대 편입에
합격했고 또 그 과정에서 특례 규정이 좀 바뀌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뭐야 하고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 전형을 만약에 이제 병원과 그 의대는 분리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다른 건데 어쨌든 만약에 특별 전형을 아들 딸에 맞췄다면 그것은 문제가 큰 것이죠. 그러나 아들 딸이 특별 전형에 만약에 본인의 그 지원 스펙을 맞췄다면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스펙을 쌓으려고 봉사활동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허위 스펙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받았는데 실제 그 시간 동안에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허위 스펙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문회 과정인 거나 본인도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상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경철 의원. 네. 하여튼 국민들은 똑같은 잣대를 요구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이 조국 전 장관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 사례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분의 사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병원장을 지냈다 하더라도 병원장이 개인 병원도 아니고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그 경북대 병원에는 수많은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 수많은 교수들이 모두 합의가 돼서 아마 이분 자녀들의 어떤 봉사활동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을 테니 저는 심증은 가더라도 물증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 근거 없는 음해보다는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서 아마 교육부가 감사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정도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안을 믿을 것이지 그냥 본인이 저 열심히 했습니다. 이 정도는 믿지 못할 것 같고 교육부가 제대로 감사를 하셔서 그 감사 결과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공직자 후보로서 검증으로서 정말 적당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 인사청문회 해보셨죠? 네. 이렇게 이제 정권 초기에 내각이 쫙 이렇게 발표됐을 때 혹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조사를 해봐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걸러내고 그게 원칙일 텐데 혹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은 좀 대상으로 삼아서 확실하게 좀 하자 이렇게 사전에 좀 정하기도 합니까? 각 상임위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몇 사람만 포커싱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한 서너 분야로 좀 줄여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 법무부,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언론 관련해서 부분이 있고 한덕수 총리 부분이 있고 국방부 장관 이제 재테크 문제, 그다음에 실제로 가장 크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문제 몇 가지 영역들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언론도 이미 그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화력을 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문화부 장관, 한덕수 총리 이쪽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청문회 매우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